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면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병동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은 확진이 되더라도 일부 근무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집중관리군으로 규정했던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보다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기초접종과 접종 미완료자의 2, 3차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법인 제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대선 투표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 이후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 외출 허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영향으로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일부 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 7,000명 이상 3만 명 미만, 2단계는 3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3단계는 5만 명 이상으로 규정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준비, 전환하는 시기이고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 계획이 실제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이 기존 발표보다 축소됐습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 같은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 분류 기준을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60살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집중관리군으로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일반 관리군 환자들은 평소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3분의 1 이하지만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령과 백신 접종력에 따른 치명률 편차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가 델타보다 2~3배 정도 높고 굉장히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지만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자 22,703명을 델타 확진자 28,004명과 연령을 표준화해 비교한 결과 치명률은 델타 0.7%, 오미크론 0.21%로 분석됐습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연령과 접종력에 따른 치명률 편차가 컸다며 60세 이상에서 사망이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이하의 대다수는 경증 또는 무증상이라며 이를 고려해 대응 체계의 목표도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첫 출하된 가운데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기초 접종과
접종 미완료자의 접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열린 노바백스 백신 출하식에서 mRNA 백신 등으로 1차나 2차 접종을 했지만 의학적 사유로 2차와 3차 접종이 어려웠던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돼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9일 29만 회분 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노바백스 백신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체 확진자 가운데 소아와 청소년의 비중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확진자 규모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 9일 0시 기준으로 11,393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지난해 11월 초 30%대까지 치솟았다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일 0시 기준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날보다 1,600여 명 증가한 5,92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2%에 해당합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꾸러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젠 알아서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네 약국에는 상비약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를 따로 묶어서 팔았습니다. 11월 달에 델타 걸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걸리니까 집에 뭐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 증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됐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상비약을 스스로 준비해 두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지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상비약을 구비를.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젠 확진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60대 이상 환자가 아니면 약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오미크론 증상에 따라 준비해본 상비약 꾸러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에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만 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확진되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재택치료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정말 어디까지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의 반발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60살 미만의 일반 관리군에 해당한다면 몸 상태를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가 아니면 외출할 수 없지만 백신을 맞은 동거 가족이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와 기본적인 해열제, 기침약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보호자도 없다면 보건소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에서 재택요양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개인 방역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5일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 외출 허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확진자 전담 사무원 배치와 방호복 마련을 위해 85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주요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상임 임원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박람회가 정부 주최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준비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취업이 과연 어려운 건가? 정부는 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역할을 강화해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올해 2만 6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과 실패는 청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상황은 어떨까? 주요 공기업 35곳에 지난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5,300여 명 줄어 2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과는 달리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2배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임원들의 신규 채용의 흐름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기 직전마다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 자리에 알박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혈세 등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개쯤, 전년 대비 16만 개쯤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중은 사상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위중증 환자 발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수요일이 되니까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예상된 범위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상보단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 전망치에 대해서는 과거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방역 당국의 입장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초 예상은 2월 말경에는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2월 둘째 주에 5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매주 거의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향성을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10만 명,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까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오미크론 자체의 높은 전파력뿐만 아니라 지금 방역 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적 모임 기준만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 실제로 보면 뭐 진단 부분이라든가 재택 관리라든가 아니면 격리 기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방역 조치가 전체적으로 다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상하셨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보다도 이게 이제 그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하루 1,500명에서 1,7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하루 위중증 환자 수
1,500명에서 1,700명 사이 규모, 이 수치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점은 이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방역당국에서 보고한 바로는 위중증률,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이 0.42%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10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42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명에서 1,70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려면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당국에서 밝힌 수치로 계산을 하더라도 일단 뭐 당장 다음 주에 더블링이 또 발생하면 10만 명 가까운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텐데 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하루에 42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의료 체계에서 중환자 전담 병상 수가 2,536개거든요. 예. 근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중증 환자 수가 28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병상을 빼더라도 한 2,000여 병상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건 100%로 잡았을 때고요. 실제로 우리가 델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여력이 있는 병상 수는 한 1,500에서 1,600 병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 규모로 해서 하루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수일 내에 아마 포화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루에 수백 명씩 위중증 환자가 쏟아져 나온다면 며칠 못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대응 체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에 관계없이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그리고 동거 가족 중에서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제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접종 완료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접종 완료의 기준은 뭔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자가격리 기준이 한번 개편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의 접종 완료 기준을 현행 방역 패스의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2차 접종 시점부터 해갖고 90일까지를 접종 완료 기준으로 잡았고요. 네. 그 뒤에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바로 즉시 접종 완료 기준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만일 함께 격리 중이던 동거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확진자, 환자분이 네.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 7일 후에는 어떤 특별한 검사 없이 격리 해제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시점에 동거인도 다 같이 격리 해제 또는 수동 감시 체계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 해제되는데요. 이게 그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또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격리 기간이 무조건 검체 채취일로부터 이제 일주일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는 감염력에 대한 우려는 좀 뭐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간에 보통 임상 증상을 보이는 시점부터 그 이전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증상 발현 이후에 한 2일에서 4일 정도가 전파력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7일 기준을 잡은 게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전파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7일이 지난 이후에도 전파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사회 복귀를 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확진자의 경우에는 7일 후에 특별한 검사 없이 격리 해제가 되거든요. 네. 반면에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격리 해제 이전에 PCR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네.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적어도 방역당국은 신속항원 검사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전파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신속항원 검사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동거인 중에 새로운 확진자가 네. 새로 나오면 그럼 나머지 가족들의 격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 격리 기간 있거든요. 중에 이제 네. 동거인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되면 네. 근데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 새롭게 감염되신 확진되신 분만 7일 동안 추가적으로 예. 격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원래 확진자를 기준으로 봐서 격리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걸리면 본인이 일주일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추가 접종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3차 접종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차 역시 우선 대상은 고위험군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때까지만 해도 2차 접종 이후에 한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특히 고령층에서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3차 접종이 시행이 된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현재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무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같은 경우에 2차 접종까지만 받으면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 반면에 오미크론은 3차 접종까지 해도 70%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효과가 크게 델타만큼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항체 지속 기간도 오히려 델타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고령층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고령층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델타 때처럼 짧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4차 접종은 적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만약 4차 접종을 이제 맞춘다면 그 3차 접종 이후에 4개월 정도의 간격을 방역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간 글쎄요. 이 부분은 명확한 공식 입장은 없는데 3차 접종 때 2차 때까지보다도 약간 이상 반응이 증가했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좀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비 항체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해도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적을 수가 있는데 네.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미 항체가가 높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맞게 되면 이 부분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들은 이러한 어떤 특성을 보이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mRNA 백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일단 4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3차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더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전성을 가장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백신 접종, 추가 접종이 더 들어가게 되면 안전성 부분이 또 고려가 될 부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령층의 경우에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져서 항체 수준이 낮아졌으면 네. 어쩔 수 없이 추가 접종에 또 한 번의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접종을 더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안전성보다는 필요성 부분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첫 접종부터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2, 3차 때에서야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처음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항체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유지될 수가 있고 비교적 고령층보다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단기간에 또 한 번 접종을 받게 되면
이 항체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스터샷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우리가 뭐 불알아 백신, 사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노바백스처럼 항원 합성 형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뭐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아마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형식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그 4번째이자 마지막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구상과 비전에 대해 듣는데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45분 동안 YTN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후보들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내일 토론회도 심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고 내일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 대비 증상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미크론 출현 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5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도 4억 명을 넘어섰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억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를 넘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겁니다. WHO는 오미크론으로 50만 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며 게다가 최근 몇 주간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What is extremely concerning is that we are seeing increases in deaths. And in the last 4 weeks alone, we've seen a sharp increase in deaths around the world. 오미크론 발견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3억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실제 확진자 수도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We also need to ensure that we reduce the opportunity for further variants to emerge. And the more the virus spreads, the more opportunities it has to change. WHO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 수천 명과 협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주요 백신들의 감염 중증 예방 효과가 기존 변이들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이 나타났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8일 뉴저지주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방침을 발표한 뒤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오리건주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 대유행 시작 이래 주 차원의 방역조치 철회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면서 초기부터 고강도 방역조치에 앞장서온 주지사들조차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산에 진앙이 됐던 뉴욕주는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약 6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1조 2천억 원 이상씩을 번다는 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화이자가 떼돈을 버는 것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주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연간 매출은 320억 달러, 약 38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해 말 출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올해 220억 달러, 약 26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화이자는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화이자의 지난해 실적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8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조 4천억 원으로 2020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368억 달러,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백신으로만 매일 1억 달러, 약 1,200억 원씩 번 셈입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화이자의 연간 순이익도 220억 달러, 26조 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화이자가 이처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813억 달러는 대부분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면서 화이자가 공중보건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화이자와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당초 유럽 투자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의 융자와 독일 정부로부터 3억 7,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백신 개발에 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예후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를 통해 재발 확률을 예측하는 젠큐릭스의 조상래 대표이사 그리고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젠큐릭스는 유전자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우선 젠큐릭스라는 사명에는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비전이 담겨 있나요? 네, 젠큐릭스의 젠은 유전자, 진을 의미하며 커는 치료한다는 의미의 큐어, 릭스는 리치라는 뜻의 라틴어로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사명을 풀어보면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를 무작위적으로 투여했을 때 실제 항암제 효과가 있는 환자는 평균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항암제의 부작용만 겪게 됩니다. 네. 유전자 진단을 통해 항암제 효과가 있는 20% 환자를 미리 선별하여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항암제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항암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젠큐릭스의 비전은 혁신적인 진단 기술을 개발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기업 최초로 유방암 예후 진단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국내 기업 최초로 동반 진단 식약처 허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 그야말로 맞춤형 치료와 또 재발 확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죠.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잖아요. 예. 어떤 원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발굴한 유방암 예후 관련 유전자를 RNA 발현량을 측정해서 그 RNA 발현량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유방암 환자가 그 10년 후에 재발할지 안 할지를 보고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별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환자의 어떤 그 반응이랄까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후 검사를 받은 그런 환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저희들 또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또 젊은 여성들이 또 많기 때문에 다들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연령들이고 이래서 이게 항암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서 그 치료에 쓰일 수 있다면 상당히 그 환자들의 반응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예후 진단 서비스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신규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는 24,000명 정도 되고 이 중 1만 명 정도 이상이 저희가 개발한 예후진단 검사 대상입니다. 네. 이들 유방암 환자군의 80%는 10년 이내 재발이 생기지 않아 항암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환자군에서 어떤 환자가 타장기에 재발이 될지 몰라 보수적으로 항암제를 대부분 처치하다 보니까 항암제 남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유방암 예후진단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10년 이내 재발 위험도가 낮아 항암제가 필요 없는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환자를 가려내 불필요한 항암제 처방을 막습니다. 네. 저희 검사는 수술 이후 떼어낸 자녀 암 조직을 가지고 암 재발과 전이에 영향을 주는 중식 관련 유전자 5개와 면역 관련 유전자 1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해서 저희 알고리즘에 넣으면 10년 이내 재발과 전이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 검사의 정확도는 음성 예측률 기준 약 97%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저희 검사로 저위험군 환자라고 결과가 나온 환자 100명을 기준으로 97명은 실제로 10년간 타장기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3, 4명만 재발에 전이가 됩니다. 저희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근거를 확보하고 국내 식약 허가를 받은 유일한 예후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인종 간 차이가 큰 암으로 미국과 유럽 제품의 경우 백인 환자 중에서도 85% 이상을 차지하는 50세 폐경 이후 환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돼 폐경 이전 환자들의 예후 정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 저희 검사는 50세 폐경 이전 젊은 환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해 폐경 이후는 물론이고 폐경 이전 한국 환자들에 대한 예후 정확도가 검증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예, 이게 폐경 전후 관계없이 정확하게 예후를 예측해서 필요한 치료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암은 예후 진단도 중요하지만 조기 진단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 젠큐릭스가 간암 조기 진단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간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예. 조기 진단을 예. 한 거의 데이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렸다. 예.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예, 저희 바이오마커는 간암 특이적 바이오마커는 DNA 메치라 정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간암 환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메칠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메칠레이션을 잘 검출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액체생금으로 간암이 걸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DNA가 메티라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간암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이게 간암이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이런 메티라 정도가 나오면 예. 이게 실제로 간암인지 다른 암인지 분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메티라 되는 거는 간암이면 특이적으로 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조기 진단을 위한 그 선별 검사는 상당히 암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는 바와 같이 그 타암에서는 거의 메치라되지 않은 반면에 간암에서는 높은 수준의 메치라된 걸 봐서 이 사람이 혈액에서 만약 DNA 메칠레이션이 검출된다면 이 사람은 간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조기 진단, 간암을 대상한 조기 진단이 정확도라 그럴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저희들 지금 아직 임상 시험 전인데요. 저희들을 뭐 조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검출을 했을 때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 간암 조기 진단에서 DNA 메티라 정도를 보고 이제 그 판별하는 거잖아요. 이 DNA 메티라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장점은 또 뭐가 있는지 기존 영상 진단과 비교해서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메틸이라는 인체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DNA에 메틸기를 붙여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 억제 유전자 부위에 메티라가 일어나면 암 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세포는 암세포가 됩니다. 특정 암세포에서 메티라가 되어 있는 DNA 부위, 즉 메티라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조기 암 환자 혈액에서 미세하게 떠돌아다니는 암 유전자의 절편이 존재하는지를 초민감한 디지털 PCR을 통해 임상 검증을 통해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기 진단법은 영상 이미지를 통해 암 종양을 찾아내는 것인데 영상 진단으로 확인될 정도면 암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암의 경우 메티라 확인은 영상 진단보다
6개월 이상 먼저 확인이 가능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극미량의 표적 DNA를 검출할 수 있는 디지털 PCR을 이용해 혈액에서 특정 암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메티라 바이오마커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존의 영상 진단을 포함한 다른 조기 진단보다 정확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진도가 빠른 것은 혈액 기반으로 간암 조기 진단으로 소규모 임상에서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식약 처가를 위한 대규모 임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며 연내 허가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대장암 조기 진단 검사도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허가를 위한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후 검사하고 조기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암은 동반 진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동반 진단이라는 거는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표적 항암제를 찾기 위한 진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대해서 독성 또한 매우 강해서 부작용이 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을 일으키는 특정 암 단백질을 공격하는 2세대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를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표적 항암제에도 세부 종류가 있어서 어떤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환자군의 그 유전자에 따라서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게 바로 동반 진단입니다. 동반 진단은 규제 용어로서 특정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 동반되는 필수 진단을 말합니다. 네. 이전에는 의사의 경험으로 약물을 정하고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동반 진단 결과에 따라 항암제 처방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쓰이는 항암 치료제 중 치료 효과 반응률이 불과 2%에 불과한 항암제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명 중 2명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환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약 개발 소식이 들리면 신약을 무조건 사용하기를 희망하지만 네. 만약 동반 진단이 없다면 큰 비용을 들여 항암제 신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못 보고 부작용만 겪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표적 치료제 또한 단점이 있는데 일정한 치료 기간이 지나면 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다른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다른 암 유전자의 발현으로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기존 표적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져서 추가 동반 진단 검사를 통해 새로운 변이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암제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디지털 PCR 기반의 폐암 동반 진단 검사를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더 많은 돌연변이 검사와 액체 생검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연대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들이 각축을 벌이는 글로벌 경쟁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경우를 보도 치료제와 진단 분야 모두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허가를 받는 회사에 커다란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셨을 겁니다. 예. 글로벌에 도전하는 기존 바이오 회사들과 새로운 스타트업이 창업해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고 더 많은 국내에서 바이오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안방인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상용화를 달촉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과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 관련에 들어선 바이오 제약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술과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국내 유망한 바이오 회사의 과감한 투자와 인수 합병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바이오 생태계에 우수 인재들이 더욱 몰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바이오 회사들의 성장 스토리와 창업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사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도 작은 제약사였지만 이 기술력과 또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만나서 스타덤에 오른 기업이잖아요. 자, 우리 바이오 산업계에서도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젠큐릭스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올해 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5개 특구와 12개 강소특구에서 개발한 공공기술의 특징과 장점은 물론 각 기술의 성숙도와 활용 분야, 시장 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 등 분야별로 기술 목차를 만들어 기업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5개 연구개발 특구에 348개 사업화 유망 기술이 포함됐으며 12개 강속 특구에 346개 기술은 이번 달 말 추가로 공개됩니다. 나무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나무의 생장을 방해해 밤에는 6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LED 장식 전구를 설치한 뒤 각각 6시간 또는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해 야간 호흡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6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소나무는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와 야간 호흡량이 비슷했지만 12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 6시간 이후부터는 야간 호흡량이 최대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벚나무와 은행나무도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하자 6시간 이후부터는 야간 호흡량이 각각 2.2배와 4배씩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빛공해가 나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며 기온이 높은 여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비만한 적이 없었던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2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분당 서울대병원 숭실대 공동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270만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년 정도 계속 비만한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의 위암 발병 위험은 한 번도 비만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 19.7% 높았고 한 번 이상 비만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11.3%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의 지속기간과 비례해 위암 위험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향은 다른 암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에 이준엽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연구의 대표적 난제인 청색 발광 소자의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차기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질 대선 후보들에게 과학 지원 정책과 비전을 물어보는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그 4번째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례로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45분 동안 YTN 사이언스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는 토론회에 이어서 곧바로 방송됩니다.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사이언스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